12월의 칼바람이 서울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를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다.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엄숙했지만 그 정막은 곧 요란하게 울리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의해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육중한 철문이 강제로 열리고 수십 명의 경찰 병력이 저택 안으로 급박하게 들이닥쳤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호화로운 거실 바닥을 흥건히 적신 붉은 선열이었다. 차가운 하얀 대리석 위로 흐르는 피는 마치 기괴한 예술 작품처럼 처참하게 퍼져 있었다. 그 끔찍한 현장의 한가운데 한 남자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위태롭게 서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인 태성그룹의 젊은 CEO 한태주였다. 언제나 냉철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고급스러운 흰색 와이셔츠는 누군가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떨리는 양손은 붉은 액체로 뒤덮여 있었다. 형사들이 총구를 겨누며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그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피해자는 한때 음악의 스타였으나 지금은 싸늘한 주검이 된 이소은이었다. 그녀의 목에는 흉기에 찔린 치명적인 상처가 선명했고 감지 못한 눈은 허공을 향해 원망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살해 현장이었다. 한태주는 형사들이 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는 순간에도 반항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공허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며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였으나 끝내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사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더미 속에서 강지한 검사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검찰 내에서도 독종이라 불릴 만큼 집요하고 예리한 수사 감각을 지닌 에이스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은 안개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정적을 깼다. 발신자는 강력계 최 형사였다. 지아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형사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거칠었다. 평창동의 한 빌라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였다. 지아는 습관적으로 메모지를 끌어당기며 피해자와 용의자의 신원을 물었다. 최 형사가 뱉은 이름은 지안의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용의자가 한태주라는 말을 들은 순간 지안의 손에서 볼펜이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이명소리가 윙윙거렸다.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지안과 태주는 세상 사람들 몰래 1년 넘게 사랑을 키워오던 사이였다. 그녀가 아는 한태주는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섬세한 남자였다. 그런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재킷을 챙겨 들었다. 그녀는 공적인 가면을 쓰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했다.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검사로서 그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짓눌렀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폴리스라인 밖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지아는 인파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현장의 공기는 비릿한 피 냄새와 겨울의 냉기가 섞여 역겨웠다. 감식 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로 지안의 시선은 곧장 구석에 앉아있는 한태주에게로 향했다. 그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핏자국이 선명한 손은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지안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최 형사가 지아네에게 다가와 상황을 브리핑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흉기인 나이프가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그 흉기에는 한태주의 지문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이었다. 지아는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며 태주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태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공허하던 그의 눈동자가 지안을 발견하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눈빛은 구조를 요청하는 어린아이의 그것과 같았다. 태주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지아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는 체를 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연인이 아닌 사건 담당 검사의 자격으로 서 있었다. 지아는 태주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진실을 읽어내려 노력했다. 태주의 눈에는 살이나 광기가 아닌 깊은 절망과 억울함만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직감이 속삭였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살인이 아니라고. 누군가 태주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그토록 치밀한 그가 이렇게 허술하게 잡힐 리가 없었다. 경찰들이 태주를 일으켜 세워 호송차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아내기 위해 달려들었다. 태주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처량해 보였다.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 고통으로 정신을 다잡았다. 그녀는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믿는 진실은 한태주의 무죄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처절한 절망조차도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산하여 연출한 거대한 연극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다. 호송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멀어져 갔다. 지아는 차가운 눈바람 속에 홀로 남겨졌다.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해 바닥에 남은 붉은 핏자국을 하얗게 덮어주려 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태주라는 이름 세 글자로 뒤덮였다.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의 한 면은 태성그룹의 젊은 오너가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재벌 3세의 일탈치정에 얽힌 피해 복수가면 뒤에 숨겨진 사이코패스 등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들이 대중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검사장실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담당 부서인 형사 3부는 쏟아지는 전화 문의와 상부의 압박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강지한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한태주의 긴급 체포 승인서와 구속영장 청구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동료들이 한태주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그들은 태주를 괴물로 묘사했지만 지안이 아는 그는 결코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었다. 지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재킷을 걸쳤다. 그녀는 직접 구치소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공식적인 명분은 피의자 신문 전 기초조사였지만 진짜 목적은 태주의 입을 통해 진실을 듣는 것이었다. 서울 구치소의 접견실은 한기가 돌 정도로 서늘했다. 회색빛 콘크리트 벽과 두꺼운 강화 유리는 이곳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공간임을 실감하게 했다. 지아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태주를 기다렸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교도관의 감시해 한태주가 들어왔다. 불과 하루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과 퀭한 눈동자, 그리고 거칠게 자란 수염이 그의 절망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지안을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다. 죄수복을 입은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안은 교도관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다. 규정상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담당 검사의 권한을 이용해 잠시나마 단둘만의 시간을 확보했다. 교도관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차마 지안을 쳐다보지 못한 채 마른 입술만 달싹였다.
지안이 먼저 입을 열어 그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그제야 태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가득 차 있었다. 평소에 냉철하고 오만하기까지 했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한 남자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태주는 갈라진 목소리로 자신은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변명이라기보다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소은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고 갔을 뿐이며 도착했을 때 이미 그녀는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보고 너무 놀라 무의식적으로 집어들었다고 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알지만 당시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아는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성적인 검사의 자아와 연인을 믿고 싶은 여자의 자아가 치열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태주의 눈물은 그녀의 이성을 무장해제시키기에 충분했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최근 태성그룹이 추진하던 대규모 인수 합병건과 관련하여 경쟁사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경쟁사인 KG그룹의 이사가 자신을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소은이 죽기 며칠 전부터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것 같다고 불안해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태주의 이야기는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지안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였다. 태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지안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유리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지안에게 자신 때문에 곤란해지지 말고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 그 말은 오히려 지안의 투지를 불태우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남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 그를 구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지안은 태주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자신이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경찰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샅샅이 뒤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태주의 눈빛이 희미하게 남아 안도감으로 빛났다. 하지만 지아는 알지 못했다. 그 모든 절망과 눈물, 그리고 안도감조차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태주는 지안이 자신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접견 시간이 끝나고 태주가 다시 감방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검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쫓는 추적자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전사였다. 지아는 검찰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현장 감식 보고서와 주변 CCTV 영상을 모조리 자신의 책상 위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경찰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다. 태주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니 경찰이 간과하거나 무시한 정황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특히 사건 당일 빌라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이 지안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흔적처럼 보였다. 지안은 태주가 언급했던 KG 그룹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비밀리에 정보원을 가동했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을 거치지 않으던 독자적인 행동이었다. 자칫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은 태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검찰 상부는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아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사건 기록과 씨름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반드시 태주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야만 했다. 한편 구치소의 독방에 갇힌 태주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교도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의 얼굴에서 비통한 표정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 싸늘하고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머릿속으로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지아는 그가 예상한 대로 움직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정의감과 사랑은 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가 될 것이었다. 태주는 자신이 던져준 미끼를 지안이 덥석 물었음을 확신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의 손으로 그가 만들어 놓은 가짜 진실을 진짜로 둔갑시켜줄 것이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검찰청사 15층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지만 강지한 검사의 사무실만은 외딴 섬처럼 빛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사 기록과 증거물 사진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벽면의 화이트보드는 복잡한 화살표와 메모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미 사흘째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었다. 지아는 경찰이 작성한 현장 보고서를 수십 번째 정독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한태주가 범인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쳤지만 그녀의 눈은 행간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들을 찾고 있었다. 태주의 말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어딘가에 조작되거나 누락된 흔적이 있어야만 했다. 가장 먼저 그녀의 시선을 끈 것은 피해자 이소은의 사망 추정 시각과 한태주의 별장, 도착 시각 사이의 미묘한 공백이었다. 부검 소견서에 따르면 사망 시각은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였고 태주가 도착한 것은 9시 10분경이었다. 경찰은 이를 범행 직후로 판단했으나 지안의 생각은 달랐다. 그 10분의 차이는 재해섬의 인물이 현장을 빠져나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게다가 별장 입구 CCTV에는 태주의 차가 들어가는 장면만 찍혀 있을 뿐 나가는 차량은 없었다. 하지만 별장 뒤편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에는 CCTV가 없다는 사실을 경찰은 간과하고 있었다. 지아는 뻑뻑한 눈을 비비며 컴퓨터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이소은의 금융 기록을 조회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계좌 내역은 깨끗했지만 지안의 집요한 추적 끝에 차명으로 의심되는 계좌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계좌의 흐름은 기묘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지아는 자금 추적 프로그램을 돌려 송금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복잡하게 얽힌 페이퍼 컴퍼니들을 거쳐 마침내 드러난 최종 종착지는 충격적이게도 KG그룹의 계열사였다. 한태주가 구치소에서 했던 말이 뇌리에 스쳤다. 경쟁사가 자신을 매장하려 한다는 그의 주장이 단순하자는 망상이 아니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지안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이소은과 KG그룹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출력했다. 경찰은 이 계좌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아니면 알면서도 덮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지아는 수사팀 내부에 첩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지아는 즉시 외투를 챙겨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녀는 차를 몰고 평창동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별장은 흉가처럼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검사 신분증을 이용해 현장을 지키던 의경을 물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핏자국은 지워졌지만 바닥에는 여전히 루미놀 반응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아는 범인의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거실을 지나 뒷문으로 향하는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뒷문의 잠금 장치가 미세하게 파손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경찰 보고서에는 침입 흔적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명백히 외부에서 강제로 연 흔적이었다. 지아는 휴대폰으로 그 흔적을 촬영했다. 누군가 뒷문으로 침입해 이소은을 살해하고
앞문으로 들어온 태주에게 누명을 씌운 뒤 다시 뒷문으로 빠져나갔다는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그려졌다. 그녀의 확신은 이제 신념으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지아는 알지 못했다. 그 잠금 장치는 태주가 미리 사람을 시켜 교묘하게 파손해둔 것이며 이소은의 계좌에 입금된 돈 역시 태주가 KG그룹의 이름을 도용해 송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은 그녀가 발견해주길 바라는 태주의 치밀한 덫이었다. 다음날 지아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탐정 강 실장을 은밀히 만났다. 그는 전직 형사 출신으로 경찰 조직 내에서도 평판이 좋은 정보통이었다. 지아는 그에게 KG그룹의 최 이사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했다. 강 실장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지안의 간곡한 부탁에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최 이사가 사건 당일 평창동 근처 고급 식당에서 누군가와 밀회를 가졌다는 정보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차량은 검은색 세단이었고 흐릿하지만 조수석에 앉은 남자의 실루엣이 최 이사와 흡사했다. 시간대도 사건 발생 시각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지아는 이것이 태주의 무죄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아는 이 사실을 부장검사에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부장검사는 이미 한태주를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 섣불리 보고했다가는 증거가 묵살되거나 수사에서 배제될 위험이 컸다. 그녀는 혼자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태주의 변호인단에게 연락을 취했다. 태주의 변호사는 국내 최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다. 그는 지안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짐짓 놀란 척했지만 눈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안을 정의로운 검사라 치켰으며 그녀의 자존심을 고무시켰다. 변호사는 지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검찰 내부에서 이 증거를 공식화하기 어렵다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검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지아는 갈등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때로는 변칙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그녀는 자신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악마가 내민 손을 잡은 셈이었다. 그날 밤 지아는 다시 구치소를 찾았다. 태주는 면회실 유리 너머로 지안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안은 입 모양으로 찾았어 라고 말했다. 태주의 눈이 안도감으로 젖어드는 것을 보며 지안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태주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지안은 그가 설계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정확히 그가 의도한 출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가 찾아낸 유령들은 모두 그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실체였다. 지아는 사무실로 돌아와 화이트보드에 KG그룹 최이사라는 이름을 붉은색 마케어로 크게 적었다. 그리고 한태주의 이름 옆에 있던 물음표를 지우고 그 자리에 피해자라고 적어 넣었다. 그녀의 수사는 이제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은 세상의 더러움을 덮어버리듯 지안의 판단력마저 하얗게 덮어버리고 있었다. 그녀가 쫓는 진실은 눈 녹듯 사라질 허상이었지만 그녀는 그 차가운 환영을 껴안고 기꺼이 불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강지한 검사의 질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와 같았다. 그녀는 태주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이소은의 오피스텔을 다시 찾았다. 공식적인 압수수색은 이미 끝난 상태였지만 그녀의 직감은 현장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경찰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황량했다. 옷가지와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지아는 이소은의 침실로 들어갔다. 화려했던 여배우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공간에서 지아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의 시선이 화장대 거울 뒤편의 미세한 틈새에 머물렀다. 언뜻 보면 벽의 장식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교묘하게 위장된 히든 공간이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패널을 밀어냈다. 그 안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금고는 잠겨 있었지만 지아는 이소은의 생일과 태주와의 기념일 등을 조합해 비밀번호를 유추해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삐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스마트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아는 충전기를 연결하고 전원을 켰다. 이른바 대포폰이라 불리는 비밀 휴대폰이었다. 잠금 패턴이 걸려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갤러리와 문자 메시지 함을 확인하던 지안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다. 그곳에는 태주와 소은이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안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은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의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태주의 목소리였다. 평소의 부드러운 저음이 아닌 분노에 찬 살벌한 목소리였다. 녹음 속에서 태주는 소은에게 당장 입을 다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소은은 울먹이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고 뒤이어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끊겼다.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든 휴대폰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태주가 범인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그녀가 그토록 믿고 싶었던 태주의 무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뒤엉켰다. 그때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다. 태주의 담당 변호사인 김 변호사였다. 지안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전화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태주가 지안을 급히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지안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구치소로 향했다. 접견실에서 마주한 태주는 더욱 초췌해져 있었다. 지안은 아무 말 없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태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그 녹음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맥락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은은 약물 중독 상태였고 태성그룹의 기밀을 경쟁사에 넘기겠다며 태주를 협박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태주는 그녀를 말리기 위해 찾아갔고 흥분한 소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라고 해명했다. 죽이겠다는 말은 홧김에 튀어나온 것이지 실제로 실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지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소은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은 훗날 자신을 협박하기 위한 보험용이었으며 누군가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범이 그 폰을 발견하고 일부러 경찰이 찾기 쉬운 곳에 두지 않고 지안이 찾게 유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그는 음성분석 전문가의 소견을 언급하며 녹음 파일의 일부 구간이 인위적으로 편집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태주에 죽여버리겠다는 말 앞뒤로 그를 도발하는 소은의 대사가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지안은 혼란스러웠다. 검사로서의 이성은 이 증거가 유죄를 입증한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연인으로서의 감정은 태주의 눈물을 믿고 싶어 했다. 태주는 테이블 너머로 지안의 손을 간절하게 뻗으며 말했다. 자신을 믿어달라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믿어줄 사람은 오직 지안뿐이라고. 그는 만약 이 녹음 파일이 검찰의 손에 넘어가면 자신은 영원히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혀 매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은 묻히고 편집된 거짓만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며 공포에 떨었다. 지안은 구치소를 나오면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이 휴대폰을 증거물로 제출하는 순간 태주는 끝이었다. 재판부는 전후 사정보다 죽여버리겠다는 명시적인 협박에 주목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다시 한번 녹음 파일을 들었다.
태주의 목소리는 잔혹했지만 그 이면에는 배신당한 남자의 절규가 느껴지는 듯도 했다. 지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만약 태주의 말대로 이것이 편집된 함정이라면 그녀는 자신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믿으며 수사를 해왔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증거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라는 의문이 그녀를 괴롭혀왔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지아는 한강변에 차를 세우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검은 강물은 모든 비밀을 삼켜버릴 듯이 유유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내리에는 태주의 간절한 눈빛과 그가 흘린 눈물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 역시 그를 사랑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파멸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그때 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검사님, KG그룹 쪽에서 내일 중으로 언론에 태주 씨와 관련된 악의적인 제보를 터뜨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 문자는 지안의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검사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공범이 될 것인가?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박동했다. 지아는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앞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그 선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태주가 만들어 놓은 정교한 시나리오 속에서 비극적인 여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실 그 녹음 파일에는 편집 따위는 없었다. 태주는 소은을 살해하기 직전 냉혹하게 그녀를 몰아붙였고 그 모든 과정이 녹음된 것이었다. 태주는 지안이 그것을 발견할 것을 대비해 미리 편집 조작설이라는 방어 논리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태주는 차가운 감방 안에서 눈을 감고 지안의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의 정의감은 강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맹목적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안이 결국 자신을 위해 스스로 무너질 것임을 확신했다. 지안의 차가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적막한 강변을 울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결의로 차 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검사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영혼을 팔 준비가 된 여자의 눈빛이었다. 강지한 검사는 차가운 한강변에 세워둔 차 안에서 밤을 꼬박 지새웠다. 조수석 시트 위에 놓인 낡은 스마트폰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보였고 그것이 내뿜는 침묵의 압박감은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의 재판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다. 검사로서의 자아는 당장 이 결정적인 증거물을 감식반에 넘기라고 소리쳤지만 한 여자의 자아는 그것이 한태주를 파멸로 몰고 갈 조작된 흉기라고 속삭였다. 동이틀 무렵 지아는 충혈된 눈을 비비며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그녀의 마음속 혼란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검찰청이 아닌 도심 외곽의 인적이 드문 폐차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과거 수사 도중 알게 된 이곳은 도시의 쓰레기들이 마지막으로 처리되는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다. 녹슨 철문 너머로 흉물스럽게 쌓인 고철 더미들이 새벽 안개 속의 기괴한 형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아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관리인은 아직 출근 전인 듯 인기척이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차가운 금속성을 느끼며 폐차장 구석에 위치한 소각로 앞으로 다가갔다. 이곳에 서기까지 그녀는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태주의 절박한 눈빛과 그가 주장했던 KG 그룹의 음모론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최면을 걸었다. 소각로의 문을 열자 검은 재와 타다 남은 찌꺼기들이 보였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 작은 기계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그녀는 망설임을 없애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망치를 꺼내 들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내부의 메인보드와 메모리 칩이 완전히 으깨질 때까지 그녀는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양심을 부수는 행위와도 같았다. 부서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그녀의 가슴 한 구석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잔해들을 모아 소각로 안에 좀 던져 넣었다. 그리고 라이터불을 붙인 기름 헝겊을 그 위로 던졌다. 붉은 화염이 순식간에 잔해들을 집어삼키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지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 뒤에는 끈적하고 불쾌한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다. 모든 것이 죄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지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불길이 사그라들고 남은 것은 한 줌의 검은 가루뿐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흙바닥에 묻고 발로 다져 흔적을 완전히 없앴다. 다시 체에 올라탄 지아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묻어있는 그 흐름을 닦아냈지만 영혼에 묻은 얼룩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니었다. 검찰청으로 출근한 지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부장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을 때 그녀는 태연하게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거짓말은 생각보다 매끄럽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수사 보고서에 증거 불충분이라는 단어를 써넣으며 펜 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동료 검사들이 사건의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토론할 때마다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오후가 되자 김 변호사가 찾아왔다. 그는 지안의 표정을 살피며 은밀한 눈빛을 보냈다. 지안은 그에게 눈짓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알렸다. 김 변호사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김 변호사는 태주가 전하는 메시지라며 쪽지 한 장을 건넸다. 그곳에는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지아는 그 쪽지를 움켜쥐며 쓰라린 위안을 얻었다. 퇴근 후 지아는 다시 구치소를 찾았다. 이제 그녀와 태주는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가 되어 있었다. 접견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태주는 지안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눈밑에 드리운 짙은 그늘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동공이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지아는 작은 목소리로 없앴어라고 속삭였다. 그 한마디에 태주는 감격에 겨운 듯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는 지안에게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안은 그런 그를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믿으려 애썼다. 태주는 이제 재판 준비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핵심 증거가 사라졌으니 정황 증거만으로는 살인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안에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격려했다. 지안은 구치소를 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이 마치 자신의 미래 같았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 정의를 버렸고 그 대가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없앤 그 증거가 태주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으며 태주가 흘린 눈물은 감동이 아니라 안도와 조소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 태주의 목줄을 풀어주고 그 줄을 자신의 목에 건 셈이었다. 며칠 후 태주의 구속 적부심 심사가 열렸다. 지아는 담당 검사로서 심사에 참석했다. 그녀는 태주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증거 부족 논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의 변론은 무기력하고 허술했다. 판사는 검찰 측의 증거가 빈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태주의 구속 영장 기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유가족들이 오열하며 항의했지만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원망을 외면했다. 결국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한태주의 보석을 허가했다. 태주가 구치소 문을 나서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개를 숙였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태주는 자유를 되찾았지만 자신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버린 기분이었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김 변호사가 나직하게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사님.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조롱처럼 들렸다. 지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녀는 이제 한태주라는 거대한 늪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게 될 운명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지안에게 곧 만나서 제대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지안은 그의 목소리에서 낯선 이질감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다. 지안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악몽이 그녀를 괴롭혔다. 불타는 스마트폰과 소은의 비명소리, 그리고 태주의 차가운 미소가 뒤섞인 꿈이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사건이 끝나더라도 자신의 삶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그녀가 지킨 것은 사랑이 아니라 악마였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새벽의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깨끗한 손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시커먼 재와 붉은 피가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영원히 씻겨지지 않을 죄의 흔적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77호 대법정 앞은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태성그룹의 후계자 한태주의 살인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설치한 카메라들이 법정 입구를 향해 포신처럼 정렬되어 있었고 방청권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복도까지 가득 메우고 있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 한쪽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이소은의 유가족들이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오열하고 있었고 반대쪽에는 태성그룹 관계자들과 인류 로펌 변호인단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검사석에 앉은 강지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손은 법복 아래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대한민국 검사로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해야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피고인의 무죄를 간절히 바라는 공범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곧이어 피고인 한태주가 교도관들에 이끌려 들어왔다. 수감 생활 동안 더욱 야위어 보이는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방청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순교자처럼 보였고 방청석 곳곳에서는 동정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만 치열해 보일 뿐 실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핵심 증거가 사라진 상태에서 검찰이 내놓을 수 있는 패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지안과 함께 사건을 맡은 선임 검사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황 증거들을 나열했다. 사건 현장에 남은 족적과 피고인의 옷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불화설 등을 근거로 들며 한태주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태성그룹이 고용한 초호화 변호인단은 여유만만했다. 김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검찰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모두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구조하려다 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 도구인 나이프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것 역시 너무 놀란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흉기를 치우려다 생긴 흔적이라고 강변했다. 재판의 흐름은 결정적으로 사라진 휴대폰 문제에서 변호인 측으로 넘어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생전에 피고인을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긴 휴대폰이 존재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그 실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핑계 삼아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아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증거를 없애버린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감식 반원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인 측의 집요한 질문 공세에 그는 현장 보존이 완벽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일부 시인했고, 이는 배심원들에게 수사 과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어지는 증인 신문에서 태주가 미리 섭외해둔 증인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한태주가 평소 이소은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했는지 증언했다. 또한 이소은이 최근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경쟁사로부터 묘한 제안을 받고 괴로워했다는 식의 거짓 증언을 쏟아냈다. 지아는 그들의 위증을 들으며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반대 신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증인들의 모순을 파헤쳐야 할 검사가 침묵을 지키자 법정 내의 분위기는 더욱 태주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마침내 피고인 신문 시간이 되었다. 한태주가 증언대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상황을 진술했다. 소은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고 말하며 그는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너무나도 진실해 보였기에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태주는 판사와 배심원들을 향해 호소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살인자라는 누명만은 벗겨달라고 절규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고 법정은 일순간 숙연해졌다. 지아는 태주의 눈물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저 눈물은 영의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그녀가 알고 있는 태주는 분명 억울한 피해자였지만 검사로서의 직감은 저 완벽한 진술 뒤에 숨겨진 서늘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최후 변론에서 김 변호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단 하나의 직접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사법살인이나 다름없다고 역설하며 무죄 판결을 강력히 요청했다. 선임검사의 최후 변론은 공허했다. 그는 정의와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알맹이가 없었다. 지아는 옆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기다렸다. 시간이 멈춘 듯 더디게 흘러갔다. 재판부의 합의가 끝나는 동안 휴정이 선언되었다. 지아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달려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흉측해 보였다.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가슴 속의 답답함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다시 재판이 속게되고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재판장은 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돈 있으면 사람 죽여도 되는 세상이냐 라는 절규가 법정을 쩌렁쩌렁 울렸다. 반면 피고인석의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변호인들과 포옹을 나누었다. 방청석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극명하게 갈리는 두 풍경 사이에서 지아는 멍하니 태주를 바라보았다.
태주가 고개를 돌려 지안과 눈을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안은 보았다.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훔치는 척하던 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하게 스쳐 지나간 비릿한 미소를,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이자 공범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였다. 지안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정의를 갈구하는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이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태주를 향해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다시금 억울한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성실히 인터뷰에 응했다. 진범을 찾아 소은의 넋을 위로하겠다는 그의 말은 소름 끼치도록 뻔뻔했다. 지아는 뒷문을 통해 법원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뜨거운 죄책감을 식혀주기를 바랐지만 소용없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오늘 밤 10시 더 힐 호텔 펜트하우스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지아는 그것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이 도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사랑의 종착역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지라도 그녀는 끝까지 가봐야만 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태주는 결백할 것이라고, 법정에서의 그 미소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괴물의 손을 잡았다는 것을.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환청처럼 들려왔다. 지아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의 소리였다. 그녀는 이제 검사가 아니라 죄인이었다. 도심의 넌사인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도시의 그림자처럼 지안의 마음에도 짙은 어둠이 드리워졌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택시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은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마치 그녀의 지난날 정의로웠던 시간들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잠들 수는 없었다. 오늘 밤 그녀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녀를 구원할지 아니면 완전히 파멸시킬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전미 마지막 거짓말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더힐 호텔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는 성공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공간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비현실적이었다. 강지아는 육중한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차려입은 한태주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법정에서의 초췌하고 위축되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말끔하게 면도된 얼굴과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여유로운 제스처는 그가 본래 있던 자리인 제왕의 위치로 완벽하게 귀환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해 보였다. 태주는 지안을 품에 안으며 귓가에 감미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의 품에서 풍기는 고급 향수 냄새는 지안의 코끝을 찔렀다. 지안은 그의 포옹에 어색하게 반응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경직되고 있었지만 태주는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실내에는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가 세팅되어 있었다.
단둘만의 파티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호화로운 차림이었다. 태주는 능숙한 솜씨로 샴페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의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의 목소리는 경쾌하게 울려 퍼져졌다. 지아는 잔을 들어 입술만 축였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타는 듯한 속은 조금도 진정되지 않았다. 그녀는 태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었다. 불과 몇 시간 전 법정에서 흘리던 그의 눈물과 지금의 환희에 찬 미소가 겹쳐지면서 기괴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소파의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여유롭게 다리를 꼬았다. 그는 오늘 재판의 승리가 얼마나 완벽했는지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변호인단의 전략이 훌륭했고 검찰의 무능함이 도움이 되었다며 껄껄 웃었다. 지아는 그 검찰의 무능함을 스스로 연출한 장본인으로서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지안에게 가까이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지안에게는 마치 뱀의 비늘처럼 차갑고 끈적하게 느껴졌다. 태주는 지안 덕분에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며 그녀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이제 아무런 장애물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안의 귀에는 그 말이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공범관계를 확인하는 족쇄 채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애써 화제를 돌리며 소은의 장례식에 대해 물었다. 태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이미 회사 차원에서 조용히 처리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의 태도에서 옛 연인에 대한 애도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귀찮은 짐을 덜어버린 듯한 홀가분함이 엿보였다. 지아는 소름이 돋았다. 법정에서 목 놓아 울며 소은의 이름을 부르던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술기운이 오른 태주는 말이 많아졌다. 그는 샴페인을 영어프 들이키며 자신의 야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성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와 경쟁사인 KG그룹을 어떻게 짓밟아버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늘어놓았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태주는 웃음을 멈추고 지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그는 지안에게 그날 밤 이야기를 꺼냈다. 증거를 없애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지아는 그 이야기를 그만하고 싶었지만 태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 여자가 참 독했어. 죽기 직전까지 나를 협박하더군. 태주가 중얼거렸다. 지아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태주는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 녹음 파일 말이네. 그걸 보험이랍시고 남겨뒀다니 정말 끔찍한 여자야. 지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협박이라니 소은 씨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데요. 태주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내 치부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지. 내가 횡령한 장부랑 비자금 내역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그의 말투에는 소은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다. 지안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태주는 경찰 조사에서 소은과 금전적인 문제나 비리 문제로 다툰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다. 오직 치적 문제와 이별 문제로만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스스로 횡령과 비자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태주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야경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그 빨간 드레스는 입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그 색깔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일부러 입고 있었던 거야. 나 보라고. 순간 지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사고 정지가 일어난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빨간 드레스요. 태주는 뒤를 돌아보며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촌스러운 빨간 실크 드레스 말이야. 피랑색이 섞여서 구분이 안 갈 정도였지. 차라리 흰색을 입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그는 혀를 차며 잔을 기울였다. 지아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사건 현장 보고서에는 피해자 이소은이 흰색 목욕 가운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과 경찰의 기록 어디에도 빨간 드레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시신은 이미 흰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감식반이 찍은 초기 사진에서도 소은은 분명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렇다면 태주가 말하는 빨간 드레스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지안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가설이 성립되었다. 만약 태주가 도착했을 때 소은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가 그녀를 살해한 뒤 옷을 갈아입혔거나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옷이 벗겨진 것이라면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흰 가운이었다. 아니었다. 태주의 말은 더 구체적인 살인의 기억을 담고 있었다. 지아는 사건 당일 이소은의 집 옷장에서 빨간색 드레스가 바닥에 구겨진 채 처박혀 있던 것을 기억해냈다. 당시 경찰은 그것을 단순히 어지러운 방에 일부로 간주했었다. 태주가 범행 당시에만 볼 수 있었던 혹은 범행 직전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시신을 발견한 목격자가 아니라 살해 현장에 있었던 범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지아는 공포에 질려 숨이 가빠왔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물었다. 경찰 보고서에는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녀의 질문에 태주의 움직임이 멈췄다. 샴페인 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었다.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재즈 음악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태주의 눈동자가 천천히 지안을 향해 돌아갔다. 그의 눈빛에서 취기가 사라지고 서늘한 이성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태주가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그리고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다. 내가 착각했나 보네. 워낙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옷이 빨갛게 보였나 봐. 충격 때문에 기억이 뒤죽박죽이라니까.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흰색 가운에 피가 묻은 것과 빨간 드레스를 입은 것은 시각적으로 완전히 다른 정보였다. 게다가 그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라며 구체적인 감정까지 덧붙였었다. 착각일 수가 없었다. 지아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앞에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쓴 괴물이 앉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악마의 거짓말에 놀아나 정의를 죽이고 살인자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었다. 속이 울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구토가 나올 것 같았다. 지아는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필사적으로 비틀거림을 감추었다. 화장실로 들어온 지아는 문을 잠그고 세면대를 붙잡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았지만 공포로 달아오른 몸은 식을 줄을 몰랐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지금 신고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미 판결은 끝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태주는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받을 수 없었다. 게다가 결정적인 증거인 녹음 파일은 자신의 손으로 불태워버렸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와 공포의 눈물이었다. 그때 화장실 문 밖에서 태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아나 괜찮아. 왜 이렇게 안 나와?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문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는 위협적이었다.
덜컥덜컥. 잠긴 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지안의 심장을 조여왔다. 지안은 급히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었다. 그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다. 네, 금방 나갈게요. 속이 좀 안 좋아서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만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깨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다시 지옥으로 걸어 나가야 했다. 괴물의 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만 살 수 있었다. 문을 열고 나가자 태주가 문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지안을 내려다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살폈다. 어디 아픈 거야?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그의 손이 지안의 이마를 짚었다. 지안은 소름이 돋았지만 피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봐요. 너무 피곤하네요. 지안이 힘없이 대답했다. 태주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오늘은 푹 쉬어. 우리에겐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그 단어가 지안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에게 내일은 희망이 아니라 끝없는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다. 태주는 지안을 침실로 이끌었다. 킹사이즈 침대 위에는 붉은 장미 꽃잎이 뿌려져 있었다. 마치 핏자국처럼 보였다. 지안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태주가 그녀의 옆에 앉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지안의 몸에는 소름이 돋았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넌 정말 완벽한 파트너야, 지안아. 앞으로도 내 곁에서 영원히 나를 지켜줘.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그리고 경고였다. 자신이 저지른 짓을 알고 있으니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말고 평생 공범으로 살라는 섬뜩한 메시지였다. 지안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시야에 태주의 구두가 들어왔다. 반짝이는 검은 구두 위로 핏빛 조명이 비치고 있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세상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는 검게 썩어가고 있었다. 지안은 닫힌 커튼 틈으로 보이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거짓말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자신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밤은 깊어만 가고 두 사람 사이에는 깰 수 없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승리자는 미소 짓고 있었고 패배자는 절망하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연인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을 채우던 재즈 선율이 멈췄다. 정막이 흐르는 공간에는 오직 와인잔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강지아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남자를 응시했다. 그는 여전히 우아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샴페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완벽하게 조각된 가면 같았다. 지아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끔찍한 실체를 목격했지만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태주 씨. 지안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게 갈라져 나왔다. 태주가 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지안아? 아직도 몸이 안 좋아. 그의 다정함이 오히려 지안의 심장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다. 빨간 드레스, 정말 착각이었어. 지안은 마지막 희망을 담아 물었다. 제발 그렇다고 자신이 미친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태주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잠시 지안을 응시하더니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를 천천히 거두어 들였다. 그 짧은 찰나의 표정 변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아주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착각 아니야. 그 여자는 분명히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 지안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이명이 들려왔다. 태주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었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잖아. 자기가 선물로 그 옷을 준비했다더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색인 줄 알면서도 나를 자극하려고 작정한 거지.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시가를 집어들었다. 불을 붙이는 그의 손길은 여전히 우아했다. 시끄럽게 떠들어대더군. 내 비자금 장부를 폭로하겠다. 언론에 다 터뜨리겠다. 아주 발악을 했어. 그래서 내가 조용히 좀 하라고 했지. 지아는 경악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주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지안과 눈을 맞췄다. 그의 눈동자에는 죄책감이나 후회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섬뜩한 잔혹함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멈추질 않더라고. 내 뺨을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 정신을 차려보니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었고 그 여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더군. 피가 드레스랑 섞여서 아주 엉망이었어. 태주는 끔찍한 살인의 순간을 마치 영화 줄거리를 이야기하듯 무미건조하게 묘사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럼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뭐였어? 억울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다. 태주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거짓말이라니 섭섭하네. 나는 단지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선택했을 뿐이야.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지안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안의 앞머리를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며 속삭였다. 그리고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넌 정말 유능하고 매력적인 여자니까. 그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소름이 돋았다. 지아는 그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태주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재밌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지아나 현실을 봐. 넌 날 구했고 난 자유를 얻었어. 우린 승리한 거야. 승리 이건 범죄야. 넌 살인자고. 지안이 소리쳤다. 하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나는 무죄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 알지? 난 이제 그 어떤 증거가 나와도 다시 재판받지 않아. 그의 말은 잔인한 비수처럼 지안의 폐부를 찔렀다. 태주는 그 절대적인 법의 방패 뒤에 숨어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 말인데 네가 없애버렸잖아. 그 녹음 파일. 내 손으로 직접 불태웠으면서 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하는 건 좀 웃기지 않아. 지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태주는 정확하게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었다. 넌 공범이야. 강지한 검사님. 살인자가 빠져나가도록 도운 1등 공신이지. 네가 그 핸드폰을 부술 때 너도 이미 선을 넘은 거야. 태주는 잔인하게 웃으며 쐐기를 박았다. 사실 그 핸드폰 경찰이 못 찾게 더 깊숙이 숨길 수도 있었어. 그런데 왜 거기다 뒀을까? 네가 찾아내길 바랐으니까. 네가 그걸 보고 갈등하고 결국 나를 위해 없애주길 기대했거든. 지아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고민, 모든 결단이 철저하게 태주의 계산 아래 노란한 꼭두각시 춤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내 온 나를 너무 사랑했어. 그게 너의 약점이자 나의 무기였지.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은 지안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주인이 키우던 개를 바라보는 듯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하필 나였어? 지안이 흐느끼며 물었다.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대답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 꼿꼿하고 정의로운 여자를 꺾어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일이 이렇게 터지니까 네가 정말 쓸모가 있더군. 사랑에 빠진 검사만큼 훌륭한 변호사는 없으니까.
지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지난 1년의 시간이 모두 기만과 이용으로 점철된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악마에게 바쳐진 재물이었다. 태주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제 슬슬 가봐야겠어. 내일 아침 일찍 출국해야 하거든. 해외 지사들 좀 둘러보고 당분간 좀 쉬다 올 생각이야.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해 보였다. 신고할 거야. 내가 증언할 거야. 네가 범인이라고. 지안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하지만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태주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낄낄거렸다. 증언 뭐라고 할 건데 제가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라고 자백이라도 하게. 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해볼 테면 해봐. 하지만 세상은 네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오히려 치정에 얽혀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스토커 검사로 매장당하겠지. 내 변호인단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고. 태주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지아는 이미 스스로를 올가매는 덫에 걸려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그녀의 검사 경력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위와 인생 전체가 파멸할 것이 뻔했다. 태주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토록 당당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태주가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넌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난 널 평생 책임질 거야. 검사 그만두고 싶으면 말해. 태성그룹 법무팀에 자리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연봉은 지금의 10배는 될 거야. 그 제안은 모욕이었다. 지안은 치가 떨렸다. 태주는 지안에게 다가와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지안은 고개를 돌려 피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갈게.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푹 쉬고 있어. 태주는 휘파람을 불며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가볍고 경쾌했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지아는 넓은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기어이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후회와 분노 자책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다 보았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손은 피로 얼룩져 있는 것만 같았다. 소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 순간 공포에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그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지아는 자신이 그 죽음을 덮어버리고 살인자를 세상 밖으로 풀어주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은 도시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버리려는 듯 쉴 새 없이 쏟아졌다. 하지만 지안의 마음에 새겨진 죄악의 낙인은 그 어떤 눈으로도 덮을 수 없을 것이었다. 지안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유령처럼 희미했다. 그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속 어딘가에서 태주는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고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것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김 변호사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다. 신고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무력감이 충돌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휴대폰을 힘없이 떨어뜨렸다. 그녀에게는 태주를 단죄할 자격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사랑의 눈이 멀어 악마에게 영혼을 판 공범자일 뿐이었다. 그 사실이 뼛속 깊이 사무쳤다. 지아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당신이 원한 결말이었니? 대답 없는 허공을 향한 질문이었다. 태주가 말했던 마지막 거짓말은 자신의 무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지안의 사랑 그 자체였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 그녀가 지키려 했던 사람, 그녀가 희생했던 정의,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완성한 것은 다름 아닌 지안 자신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작성한 비극의 시나리오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주연 배우가 되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여명이 도시를 감싸 안았지만 펜트하우스 안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다. 지아는 바닥에 떨어진 샴페인 잔을 밟았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산산조각 난 것은 유리잔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 그녀의 신념, 그리고 그녀의 영혼까지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버렸다. 강지한 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힌 한 여자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영원히 깨지 않을 악몽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거리에는 눈을 치우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고 출근길 차량들이 꼬리를 물었다. 한태주는 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이고 강지아는 그림자 속에 숨어 숨죽여 울 것이다. 그것이 이 잔혹한 이야기의 끝이었다. 정의는 패배했고 악은 승리했으며 사랑은 가장 잔인한 흉기가 되어 남았다.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빛은 지안에게 아무런 온기도 전해주지 못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그녀가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보이지 않는 핏자국이 찍히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자 결코 씻을 수 없는 마지막 거짓말의 흔적이었다.